안녕하십니까. 개인방송입니다. 자, 앞으로 국가를 신뢰하려면은 정부를 믿지 못하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미래 세대인 젊은이 포심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함 물론 현재 자극되어 가고 있는 현 실정에서 2030 세대들의 육성에 사활을 걸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성이 있습니다. 현재 야당이 야당다운 기반을 다지지 못한 보수파 야당 그리고 좌파는 무려 30여 년 동안 꾸준히 젊은 지도자 세대를 양성해온 결과 현재 좌파 정권의 뒷받침으로 자리매김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한애국당은 젊은 청년 차세대들을 당의 안팎에서 두각을 나타내는데요. 오늘 두 사람을 섭외 끝에 어렵게 모셨습니다. 오늘 한근행 최고위원과 우리 대한애국당 대변인 진승균 대변인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거 참 날씨도 추운데 오늘 또 이렇게 오시라 해서 참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요즘 정치가 상당히 잘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어디 있는지 우리 젊은 차세대 청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개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올 한 해 2018년 한 해가 갔습니다. 2018년에는 대통령님을 구해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2018년을 시작을 했었는데 어느덧 이렇게 또 한 해가 갔네요. 참 누군가는 더덥다고 하지만 저는 그 순간순간이 더덥다고 느끼진 않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그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서 너무 비관적으로 더덥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과 우리가 함께 했던 발자취 하나하나가 참 위대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역사는 최후의 승리한 자가 남겠지만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서는 특히 저 젊은이 한근영의 인생에서는 참 모든 순간이 위대했고 참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좀 더 이제는 책임감도 있고 이제 머지않은 것 같아요. 정기 개편 이렇게 바람하는 게 이제 피부로 느껴지는 게 있으니까 민심이나 이제 머지않아 대통령님도 석방되시고 그리고 이제 정기 개편과 맞물려서 사이비 보수도 몰아내고 그리고 진짜 문재인 좌파 정권도 몰아내는 그 순간이 저는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더 가열차게 투쟁을 하면 그 결과를 충분히 우리의 승리로 역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좀 더 2018년을 마무리하면서 힘들었지만 즐겁게 마무리하고 2019년은 좀 더 잘 열심히 같이 해보자는 부탁을 드리면서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변인. 네. 안녕하세요. 지금 현장에서 시청하고 계시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대한애국당 대변인이고요. 그리고 천만이 무죄 석방본부 태극기회의 사회를 맡고 있는 진순정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벌써 몇 해를 보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 나이가 뽀록이 나가지고 좀 조심스러운데요. 30대의 마지막을 아스팔트 위에서 거친 눈보라와 눈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40대의 첫 발도 탄핵 무효 무죄 석방을 외치면서 그렇게 한 해를 또 보냈고요. 어느덧 또 해가 지나갑니다. 갑자기 굉장히 감성적이 되는데 댁에서 같이 보시는 분들 그리고 집회에 나오시는 모두 같은 심정일 겁니다. 시연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내가 내 업도 팽개치고 오로지 한 길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부디 모쪼록 우리가 마음만은 따뜻하게 올 연말 보내시고 우리가 새로운 밝은 또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기를. 마지막 인사 같은데 첫 멘트로 인사를 드리게 되네요. 참. 처음부터 너무 감성적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울컥할 뻔했어 나 지금. 그래요. 참
우리 저 20대, 30대가 모여가지고 저는 이제 60대거든요. 모였는데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애국당이 연령대를 아우르는 연령대를 전부 네, 아울렀다고 나오나 보시면 없다고 그런 맞습니다. 이야기 하시던데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최고위원과 대변인 그 과거 생활이 어땠는지 한번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저부터 할까요? 예, 10대, 항상 먼저 하세요 20대 그냥. 좀 이야기 좀 해주시죠. 우리 시청자들이 잘 모르는 사람이 많거든요. 예. 예. 저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최근에 이 얘기를 하려면 최근 얘기부터 좀 할게요. 최근에 이제 제 지인들이 먼저 이제 안부 연락차 이렇게 하다가 연락이 왔는데 뭐 제가 하는 거를 알고 있는데 딱히 저를 처음에 오해했던 것도 있고 그리고 후에 저를 인정하다가도 네, 바쁘겠지 하면서 연락을 안 했던 친구가 있는데 인터넷에 저를 쳐보니까 제가 전혀 상관없는 그러니까 나무위키 이런데 제가 무슨 뭐 광운대를 나왔고 뭐 다대포 고등학교를 나왔고 저 다대포 가본 적도 없거든요.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다 돼 있는 걸 보고 초중고 대학교가 다 저랑 전혀 상관없는 곳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출생만 부산이랑 대학원만 왜 똑같고 그래요? 그거 아마 의미가 입력한 사람이 그렇게 믿고 썼는지 아니면 가짜 정보를 퍼뜨리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저는 뭐 부산에서 태어났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아버지 일 때문에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갔다가 이제 중학교 때 다시 돌아와서 그때부터 부산에서 이제 축구를 했거든요. 축구를 하느라 공부를 안 하다가 고2 때 이제 축구 그만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공부를 딱 시작을 했어요. 공부를 시작을 해서 예, 부경대 그래도 지방대지만 4년제 그러니까 국립에 붙었죠. 국립. 예, 지방 국립에 붙었죠. 그래서 오고 나서 그래 한 해를 그렇게 이제 보내고 이제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제가 느낀 게 아 진짜 뭐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한테 교육받은 그런 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말을 해도 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 할아버지 그건 아니야 라고 얘기했던 그 기억이 있는데 할아버지가 북한에 대한 참상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시는 거를 참 할아버지가 저한테 얘기해 줄 때만 눈시울 붉어지고 막 그렇게 하시는 걸 보고서 아 이건 진짜다라는 그런 것도 있었고 여러 북한에 대한 그런 생각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반공사상이 군대 가면서 확실하게도 자리 잡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전역을 하고 나서 이제 뒤늦게 대학교 2학년 때까지 그렇게 공부를 안 하다가 3학년 때부터 이제 공부를 하면서 제가 석사를 하게 됐죠. 석사를 탄핵 정국이 2016년도 제가 기억하기로 11월 달부터 본격적인 걸로 아는데 10월 달부터 조짐이 있었다가 11월에 본격적이었는데 제가 16년 9월인가 8월 달부터 제가 연구실에 들어갔거든요. 이게 석사를 하는 사람 치고는 연구실에 되게 늦게 들어간 건데 사실은 석사를 3월 달에 17년 3월에 시작하기 전부터 대통령님 탄핵이 전국하고 나서 이제 태극기에 빠져가지고 공부보다는 태극기만 들으면서 이렇게 돼버린 거죠 사실 인생이. 감옥이에요. 저는 솔직히 진짜 태극기 집회 전후로 제 인생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저는 제가 원래 어떤 사람이냐면 주변에서는 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냥 제가 이제 어른들한테 이렇게 되게 싹싹하고 제가 그런 이미지지만 제가 또래 애들한테는 좀 되게 딱딱한 이미지거든요. 왜냐면 아닌 건 아니야가 정말 확실한 스타일이어서 책임감도 있다는 소리를 원래부터 진짜 많이 들었고 아닌 건 아니라는 자기 줏대가 너무 확실해가지고 그런 게 있었던데 제 솔직히 살면서 막 인생 지향점이라던가 목표는 딱히 없었어요. 아마 20대가 거의 다 그럴 거예요. 그냥 공부하면 공부하는 대로 군대 가서 군대 하고 이제 취직 때문에 정신 팔려서 뭘 하려다가 태극기 집회 이렇게 소용돌이 이렇게 말리는 건데 그러고 나서는 한순간 매 순간순간 약간 책임감, 사명감에 따라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저는 그때의 탄핵 정국 저랑 지금의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전혀 다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럼 그 석사 하기 그거 하고 안지 태극기가 아니 별개 완전 별개죠. 안지 딴판이. 네. 저는 태극기 들기 전에는 좌파 우파 정치 개념도 없었어요. 저는 그냥 반공사상만 있었죠. 북한은 안 되고 북한이 왜 문제가 되고 뭐 이런 것만 알았지. 그 좌파들이 왜 어느 정도 종북인지 우파들이 어느 정도 기회보수 뭐 이런 건지 그걸 전혀 몰랐어요. 그런 거 아는 사람은 잘 없지. 없어요. 그럼 형제는 어떻게 돼요? 남동생 하나 있습니다. 동생이 똑같은 예. 사고방식까지 있어요?
태극기 동생, 어떻게- 예, 어떻게- 동생도 태극기 집회를 저처럼 많이 나오진 않았죠. 근데 동생도 종종 한 어. 두세 달에 한 번씩은 나왔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우리 대변인은요. 네. 대변인 내가 알기로는 아마 네. 자수성가이라고 알고 있는데 저는 20대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스펙타클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또 뭐 굉장히 흔한 드라마 같은 그러니까. 뭐 그렇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시느냐에 따라서. 근데 뭐 말씀드리면은 뭐 드라마 많이 나오잖아요. 어렸을 때 굉장히 부유한 집이었다가 하나 부족할 거 없이 막 그렇게 있다가 어느 날 집에 빨간 딱지가 붙으면서 예, 뭐 단칸방으로 쫓겨나는 뭐 그런 일이 실제로 뭐 일어났던 오, 케이스다. 그렇게 드라마인데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성격부터 제가 밖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거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조금 외향적인 성격이기도 해요. 좀 캔디 같은 그런 부분도 있고. 맞아요. 그리고 뭐 힘들거나 뭐 그런 뭐 아프거나 그런 티를 잘 내는 스타일이 아니라 가지고 왜 어렸을 때부터 그런 일도 겪었고 또 장녀였고 했기 때문에 떡순이, 혼자 떡순이, 이겨내는 떡순이. 그런 떡순이. 아니 좀 혼자 이겨내고 이런 것을 이제 몸에 익숙해졌죠 아마 그런 게 그렇다 보니까 좀 그런데 일단은 학교 다니던 저의 학창 시절 같은 경우는 리더십이 굉장히 강했고요 남한테 지면은 잠을 못 잤어요 저는 분하고 억울해가지고 그게 목소리에 나오는가 봐요. 잠을 못 잤어요. 그 우리 스카이 그때 보면 목소리 크랑 나가잖아요. 뭐 그 그때 소리가. 뭐 다 못했던 것을 뭐 지금 그러는 거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법도 한데요. 아무튼 그러다가 정말 남부를 거 없었어요. 뭐 학교 안에서도 그렇지 집에서도 그렇지 그러고 뭐 저한테는 결코 그런 일이 닥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97학번이거든요. 그런데 고등학교 이제 대학 입시를 딱 앞두고 집이 경매 넘어가고 이제 뭐 딱지가 다 붙고 이제 뭐 그런 일이 좀 있어가지고요. 원하던 학교를 갈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뭐 또 이 말을 또 아빠가 들으면 또 서운해하실지도 모르겠지만 대학 원서를 구경도 못했어요. 그냥 저는 장녀고 제 밑으로 남동생 둘이 있어요. 그러면 걔들도 줄줄이 학교를 가야 되고 막 그러는 상황이라 가지고 그냥 지방대 특차 장학금 주는데 집에서 버스 타고 다닐 수 있는데 이제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뭐 그때부터 책임감이 생기냐. 그때는 그때부터. 너무 화가 나서 어린 마음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냥 서울에만 보내주면 내가 알아서 할 텐데 내가 알아서 할 텐데 왜 내 꿈을 짓밟는 거지? 왜 내가 이것 때문에 그래야 되지? 그럼 그렇게 화가 참 많이 났었어요. 장학생 받아가지고 학업은 못했어요. 돈이 없을 건데. 그러니까 아니 뭐 용돈이랄 것도 없었고 이제 뭐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첫 번째로 그때 굉장히 교만하고 거만했어요. 내가 이렇게 잘났는데 나를 줬다고 학교에 처박 놓다니 솔직히 말씀드려서 학교가 너무 싫었어요. 너무 싫고 내가 이 학교에서 뭘 배우겠다는 거야. 학교도 무시를 많이 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나고 나서 보면은 그때 교만했던 제 자신을 반성하기도 하지만 저는 그 당시에는 그래서 뭐 장학금 받고 들어갔어도 공부를 안 했어요. 왜? 내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공부 따위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예 안 했어요. 화가 났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였잖아요. 그럼 저는 동생들이 다 있잖아요. 졸업은 졸업은 그 정도는 다 하죠. 그 정도 다 하죠. 그러면서 집이 이렇게 된 상황이 너무 싫었어요. 돈을 벌어야겠다. 내가 원하는 학교를 가서 이렇게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성공을 못할 바에 난 지금 돈을 벌어야겠다. 그 20대 초반이잖아. 대학교 1학년 때 20살 때부터요. 20살이니까. 예. 왜냐하면은 그때부터 마음이 생겼을까? 아니 제가 그때부터 일단 장학금 받았지만 나는 공부해서 장학금 받을 생각이 없거든요. 없었거든 나는. 그냥 학교 자체가 너무 싫었으니까. 과도 제가 선택한 과도 아니었고 그냥 아빠가 학교 선생님이랑 상의해서 그냥 제일 중요한 거는 국립대 버스 타고 다닐 수 있는데 장학금 나오는데. 내가 얘기가 너무 길어지는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20살 때부터
쉬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제가 무슨? 쉬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시장? 쉬지 않고. 아 쉬지 않고 예. 알바를 했다고요? 그 당시 뭐 서빙부터 해서 뭐 과외부터 해서 뭐 시간 되는 대로. 아 이런 얼굴 알바를 했다고요? 너무 잘생긴 알바 했대나? 제가 가는 데마다 장사가 얼마나 잘 되는데요. 아 근데 젊었을 때 그 어렸을 장사 때는 정말 진짜 잘 됐다고요. 아무튼 잘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미인기 때문에 그런가? 영향이 있습니다 부장님이 진짜. 얼굴이 잘생기가. 알바들 외모에 따라서 그렇다고 하나요. 그 뭐 영향이 일을 진짜 잘해야 있습니다. 일도 잘해야 돼. 그리고 아무튼 그렇게 살았어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뭐 돈 모으는 재미가 좀 있었고 조금씩 모이고 해가지고 물론 저는 직장 생활도 했었어요. 직장 몇 군데 이렇게 갔었는데 제가 교만했던 그때 그 학점이니까 제가 그런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또 그 당시에도 저는 또 그랬죠. 감히 나를. 그러면서 몇 번이나 이제 또 사표를 쓰고 나오고 그러다가 그래 나는 그냥 돈을 계속 이렇게 버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때 또 참 또 후회하고 다른 진로를 선택하기에는 또 제가 또 직장생활 간이 안 맞고, 작았고 예. 직장생활 안 맞고 예, 사업수단은 나타났고 그래서 그냥 첫 장사를 29에 시작해가지고요. 29 예, 계속 그냥 이렇게 그럼 한 10년 넘나? 예, 10년 넘은 네. 장사를. 예. 장사 아무나 안 하는데. 뭐 그럼 저는 그런 과정을 그냥 지내가지고요. 지금 또 집안 상황이 그때처럼 좋아진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장녀로서 또 부모를 부양해야 될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깨가 무거운 사람입니다. 작년에 한번 내가 창원에 그 선거 때문에 내려갔나? 뭐 그 때문에 내려갔는데 가게 가보니까 엄청나게 크던데요. 아버님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장사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사장님. 장사는 아시잖아요. 누구 때문에 안 되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거는 좀 이따 물어보고요. 예.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정당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최고위원이나 우리 대변인도 정당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이 난국에 가야 할 방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있죠. 길은 안 보이지만은 예. 자기 맡은 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저는 사실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는 게 제가 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그래도 뭐 크진 않지만 오피니언 리더라든지 얘기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항상 그 생각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집회 전까지 제 성격이 뭐였냐면 적어도 그냥 욕심 없이 그냥 약간 이런 성격이었는데 적어도 남한테는 절대 피해주지 말자라는 그 강박관념이 되게 심했어요 저는. 근데 되게 심했었는데 근데 이렇게 제가 이제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책임감도 느끼게 되고 하면서 이제 아예 사람이 달라졌다 그래야 되나? 저도 약간 아까 진대면이 얘기하실 때 그 젊었을 때 얘기하는 게 저랑 되게 오버랩 되는 게 뭐였었냐면 저도 약간 그게 있었어요. 저는 집안 사정 때문은 아니었지만 저희 때가 수능을 잘 봐야만 수능 잘못 보면 대학 가기가 진짜 힘든 딱 그 첫 번째 케이스였거든요. 근데 제가 딱 수능 9월 모의고사가 저희 때는 수능 전에 9월 모의고사가 마지막 모의고사거든요. 국가에서 하는. 근데 그때는 딱 연고대 갈 정도로 나왔는데 삐끗해가지고 2등급씩 떨어진 거예요. 거의 2등급 가까이씩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뭐 대학교 2, 3학년까지는 거의 내가 다른 학교 가야 되는데 막 약간 공부 다시 해야 되는데 재수해야 되는데 이런 느낌이었다가 그러다가 이제 태극기 집회 하게 되면서 제가 요새 느끼는 거는 뭐냐면 뭔가 지나왔던 그것들이 다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다 그 과정에서 나름의 배우는 의미가 있고 또 하는 게 있고 하는데 길이 정해져 있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길은 정해진 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가다 보면 길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냥 사실 처음에 별 생각 없을 때 내가 이 길을 만들어야겠다 생각조차 없을 때 걸어왔던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쌓여가지고 저는 자기 길이 된다는 느낌을 요새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뭐 요즘 세대, 우리나라에 뭐 앞으로의 길이 있느냐 라고 물으면 한 명 한 명 개개인의 미래나 길이 아니라 국가나 이제 세대의 길을 묻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좀 달려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왜냐면 지난 세대가 민주화라는 거를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주사파에게 발목 잡히는 요런 길을 하나 만들었다면 이젠 그거에 진저리 치는 세대가 또 나올 법도 하거든요. 아직은 안 나왔지만 저는 약간 진저리 치고 있고, 지금 이거를 이제 전 국민적으로, 전 젊은 세대 쪽으로 확산을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에게 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 뭐 아직 뭐 길이 있냐라고 하는.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애국당이 과거 한 70년 동안 정당들이 하지 않는 조직을 만들어가 지금 하고 있죠. 예, 지금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아니야. 우리 보수 우파들이 지금 야당으로 넘어와가지고 지금 태극기도 이래가지고 이렇게 1년 몇 개월 동안 한 거 이 자체가 토픽감 아닙니까? 그쵸. 그리고 민초들이 또 당을 만든 것도 처음이고,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들어가가지고 최고위원하고 대변인하고 이렇게 이끌고 있는 것 자체가 처음이거든요. 예, 자기가 할 일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요즘 보니까 그 문재인 씨 정권의 YTN 그 리얼리티 정례 조사 결과를 보니까 20대 남성들이 지금 부정평가가 64.1%나 지금 20대가 아예 막 재작년에 그 촛불 정권 하에 홍위병 세력이 20대 아닙니까? 20대. 예. 20대들이 지금 돌아섰단 말입니다. 64%가 거의 70%가 남자만. 많이 돌아섰고 남자만.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최근에 있는 그 종교적 양심 거부.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양심 거부가 아니죠, 그죠? 예. 양심적으로 갔다 안 갔거든요. 그래서 그 뒤틀린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수혁 사건, 그 다음에 비정규직 남자, 뭐 사법고시, 로스쿨, 뭐 대체복무, 백령 문제 때문에 아마 20대 남성들이 대학교 가야죠, 군대 갔다 와야죠, 예. 다 걸리는 거예요. 그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모르겠어요. 그 세력이 20대 세력이 전부 보수로 넘어왔단 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황건영 최고위원이 지금 20대 아닙니까? 예. 그 세대하고 지금 맞닥뜨렸거든요, 지금요.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좀 한마디 그러면 해주시죠. 이번에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20대가 왜 그렇게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반발감이 남자가 심하냐는 제가 네. 얘기를 하고, 20대 그럼 여자들은 왜 아직까지 문재인 정권을 이렇게 하는 건 진대변인이 대답해 참 주시면 20대 여자들 모르는데요. 그러면 30대 여자들이 왜 그런가? 30대. 여성들 입장에서 난 같은 20대지만 저는 20대 여자를 잘 모르겠습니다. 전 저희 또래 여자애들 생각을 잘 모르겠어요. 어찌됐건 남자애들 얘기를 하자면 말씀하신 대로 뭐 군 이런 게 있는데, 지금 20대 남자들 사이에서 지금 가장 문제가 있는 거는 지금 성별 갈등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김치녀, 뭐 된장녀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뭐 여러 뭐 페미니즘이니 뭐 이런 게 세대가 넘어가고 있는데, 남자들이 그 대한민국 여자들에 대한 혐오감이 20대 남자가 지금 딱 절정에 달아 있는 시대가 지금 20대 남자거든요. 30대보다도. 왜냐면 30대는 이제 직장도 자리 잡았고 뭐 만나는 여자도 있고, 아니면 직장이 자리 잡아서 만나는 여자가 없더라도 좀만 자기가 마음을 먹으면 여자를 어떻게든 만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마련져 있다면, 20대 남자는 아직 사회적 기반도 없는데 여자도 못 만났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갈등이 되게 심하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군대까지 갔다 와가지고 이제 군 문제에 대한 그건 있는데, 요즘 또 세대를 엠퍼 세대를 하죠. 연애도 안 하죠. 결혼도 안 하죠. 또 뭐죠? 취직도 안 하려 하죠. 또 뭐 오포 세대로 하더라고요. 더 곁들여가지고 연애, 취직, 결혼, 출산 하나가 뭐더라? 하나가 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예, M4 세대 뭐 하여튼 그렇게 있는데, 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 20대 남자들 좀 그 생각이 그거예요. 왜 남자들만 군대를 가냐? 예. 그러니까 남자들만 군대 가줄 수 있다. 근데 왜
여자들은 그거에 대해서 감사해 하지도 않고 그걸 당연시하고 군대 간 남자들을 오히려 하대시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느냐. 약간 그런 여러 가지 세대 갈등 그런 시대 정서가 있는데 뭐 저는 뭐 제가 그거에 동조하는 부분도 있고 나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는데라는 부분도 있지만 어찌됐건 분명한 거는 그 젊은 세대들이 20대 남자애들이 군대도 갔다 왔고 여러 가지 그거에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보수로 돌아섰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문재인 정권에 반대를 하는 건 확실해요. 확실하고 제가 최근에도 이제 연말에 해가지고 이제 제가 거의 한 지난 1년 정도까지 이제 친구들이랑 연락을 잘 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오해해서 제 연락을 안 받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제가 바쁘니까 굳이 연락할 여유도 없기도 했지만 이제 와서 좀 그래도 얘들한테 좀 더 많이 퍼뜨려야겠다라는 사명감도 있고 연락도 해야 되겠다는 그 욕심도 있고 해서 연락을 해보면 애들이 문재인 정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엄청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 특히 남자애들이 좀 육체노동이나 아니면 공장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보면 번듯한 직장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최저시급 오르고 경제 힘들면서 안 잘렸어요. 근데 공장 다니거나 힘든 일 하는 애들 있잖아요. 아니면 뭐 술집 매니저라든지 뭐 사실 막 사회적으로 번듯하다고 보기 힘든 애들 그런 애들이 다 잘려가지고 지금 직장이 없는 상태예요. 그런 걸 그러고 나서 문재인 정권에서 막 욕을 하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또 정치 이야기로 좀 풀어가면 또 보수는 또 안 좋아한단 말이죠. 왜 안 좋아하는지 보면 보수에 대한 원천적인 불신이 있어요. 불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뭐 우리 취직이 이래서 안 돼요. 이건 우리가 이래요 저래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보수는 안 들어주고 권위적이다 이거죠. 자기들이 정해놓고 거기에 알아서 따라와라. 약간 이렇게 느끼는데 진보라고 말하기도 싫지만 좌파들은 자기들이 그러니까 머리를 잘 굴리는 거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위선적이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들어주는 척이라도 한다 이거죠. 그러면 10개를 얘기를 하면 그중에 한두 개 정도는 들어주는 신용이라도 하는데 우파는 10개를 얘기하면 10개를 다 아예 귀등으로도 안 듣는다. 약간 이런 느낌이 되게 강해요. 혹시 우리 기성세대들은 유교적인 그 교육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청청시야에 우리 우파들은 스텝 바이 이렇게 잡으려 하거든요. 좌파들은 머리가 비상에 돌아가가지고 그 단계를 무시하고 결과론적으로 뭐랍니까? 사기술이 좀 발달돼가지고 격수도 사투리로 막 헐킨다고. 예, 잘 빠져요. 네. 예. 그런 차이 같은데 스텝 바이 스텝보다 20대들이 지금 제가 또 분석해 보니까 요즘은 4차 혁명 시대니까 4차 산업 시대 아닙니까? 이 직장이 있어도 직장을 오래 못 벗어나다. 오래 직장을 예전처럼 하나의 직장만으로 평생 가기에는 힘든 시대가 됐죠. 그러니까 요즘은 최소 3, 4개라고 최근에 하더라고요. 보니까 또 농촌으로 기농을 많이 한다고 젊은 예. 아이들이 그게 뭐냐면 4차 드론이라든지 농토를 빌려가지고 임대를 해가지고 농약을 드론을 친다고 드론을 예. 기계 해가지고 스마트 똑똑한 기계를 해가지고 스마트폰으로 농작물을 재배하는데 실질적으로 사람이 가서 재배하는 게 아니고 로봇이 할 수 있는 그런 느낌까지. 그거는 뭐 4차, 미국이나 4차 산업까지. 다른 곳에서는 이미 있던 기술인데 4차 산업에 접목돼가지고 그거를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 청년 세대밖에 안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초고령화 사회가 되어가지고 농촌은 60대부터 70대가 있으니까 그 중간층에는 하위계층이 없으니까 그 틈새 시장을 노린 층이 20대라더라고. 20대들이 어차피 취직이 안 되니까 아예 농촌을 가서 스마트 똑똑한 그런 4차 산업으로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저도 한때 스마트 토마토 팜 한번 알아본 적이 있어요. 진짜요? 네, 알아본 적은 있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도 돈이 들어. 돈이 많이 들어가요. 굉장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스마트니까 내가 1년 한번 해놓으면 근데 오래 할수 자동화 있는 시설로 자동화 시설이네. 하니까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것도 있고 뭐 그다음에 어른들이 못하는 거 택배라든지 물품 물품을 다 받아가지고 맞습니다. 가공 중간해놓고 그 인터넷 판매하는 거 그 젊은이들 한다더라고. 그것도 예, 4차 산업에 들어간다더라고. 그런 거.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계속 찾는 것 자체가 그만큼 사는 게 핍박해졌다, 빡빡하다는 30대, 반증이죠. 40대들은 고정관념이 있어가지고 어려운 직업을 안 구한대요. 근데 20대들은 요즘 드론 시대고 스마트폰 시대이기 때문에 제일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간다요. 그래도
빨리 촛불 혁명이 들어갔다가 이게 아니다 해가지고 바로 거부해버리고 지금 60% 나오잖아요. 20대가 64% 부정평가해본다고 지금.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 부분이 어느 몇 대 정권을 막론하고 20대 남성이 지지율이 높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은, 그러니까 항상 고정적으로 그 현 정부에 반대하는 좀 좌파 세력? 진보 세력? 젊은 애들이니까 좌파라고 말하기에는 좀 그렇고, 자, 본인이 진보라고 생각하는 그런 애들이 항상 존재해요. 일정 퍼센트가. 그러니까 가장 현 정부에 대한 반대하는 사람이 제일 많은 데가 20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 정권 때도 그 전에 이명박 때도 지금 물론 더 힘들기 때문에 퍼센티지가 높은 거는 맞지만 항상 그런 반대하는 애들이 제일 많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하지만 항상 20대가 제일 많아요. 반대하는. 그럼 그 20대 여자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부분은 이 사람들이 굉장히 특수한 경우라고 생각해요. 촛불 집회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 굉장한 자아 도취에 빠졌었다고 생각을 해요. 스스로가 정신 승리를 맛보고 본인들이 그렇게 집회에 나와가지고 촛불을 들고 아마 많은 뭣도 모르는 순진한 20대 여자애들이 자기가 마치 깨어있는 시민같이 착각에 빠지는 그런 현상을 집단적으로 겪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랬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승리의 도취감을 취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문재인이 됐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말 문재인이가 잘해서, 문재인 씨가 잘해서 잘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굉장히 자존심 상할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게. 그게 20대 특성이죠. 20대 또 여성들의 특성이고, 자존심 상하고, 내가 했던 게, 그냥 깨심이 코스프레였구나 라는 걸 인정하기 싫을 거예요. 왜?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택하는 건 딱 하나예요. 난 관심 없어. 나 정치판 더러워서 관심 없어. 제가 주위에서 많이 봤거든요. 딱 그런 맞아. 공식이 좀 있어요. 맞아. 이거 진짜 맞는 것 같아. 공식이 좀 있어요. 내가 그걸 인정하는 순간, 본인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런 더러운 정치판 따위는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으니까 모를 수밖에. 그러면 그냥 잘한다 하는 거야. 왜? 자기가 촛불을 들고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그게 이 부분 저 진짜 많이 공감을 하는 게, 예, 그게 30대, 40대는 직장을 좀 가지는 분들이 많이 있고 20대는 아직 그 취직 단계 아닙니까? 그래서 딱 보고 바로 판단하고 그래 부정평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게 남자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정의와 진실, 적폐청산, 국정농단을 자기는 용서할 수 없다. 처음에 그렇게 선전선동에 이용이 돼서 나왔지만 본인은 순수한 마음으로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개돼지들이 본인은 그런 의도로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막상 20대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한 무수하게 많은 이유들이 실제로 자기가 겪으면서 이거는 얘도 아니구나. 얘도 아니지만 얘도 아니야. 그런 적극적인 의사 표현을 하는 애들이고, 여자애들은 이제 성별에 약간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현실에서 못 느끼고 좀 자존심상 인정도 못하고 자기 아직까지는 그 정신적 승리감에 취해 있고 싶은 거죠. 저는 그렇게 해석을 안 하면 해석이 잘 안 돼요, 사실. 근데 그게 좀 되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런 걸 되게 많이 느껴요. 이게 뭔가 사실 이렇게 될 사람이 얘는 될 성부는 떡잎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보면 그런 사람들의 보통 특징이 자기가 잘못된 거를 딱 파악을 하면 그거에 대해 철저히 깨지면서 그거를 이제 복귀를 하고 이제 안 그래야겠다 하잖아요. 근데 진짜 젊은 또래에서 자기 밥벌이나 자기 사는데 크게 영향이랑 상관없는 그런 대승적인 거나 큰 문제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자기가 틀렸다는 걸 깨닫잖아요. 그러면 인정을 안 해. 인정을 안 해. 차라리 인정을 안 하고 그냥 내가 틀린 게 아니라 내가 믿었던 게 틀렸으니까 이 판 자체가 잘못됐다. 내가 틀린 게 아니라 얘네가 잘못된 거야. 라고 이 판을 아예 나랑 상관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요즘 애들 말로 하면 십선비짓 한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막 어른들한테 틀딱틀딱이다라고 하면서 자기들도 똑같이
자기들 버전의 틀딱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도 인정 안 하고 정치가 썩었어. 내가 잘못 생각한 게 아니라 정치가 썩었어.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최면을 건다. 저는 좀 그게 갑자기 이런 비유가 생각이 나는데 20대 여자애가 뭐 민우라는 남자애를 만나요. 그 민우에 이런 게 너무 싫었어. 그 민우 싫어. 그리고 그다음에 현규를 만나. 민우에 없던 이런 게 너무 좋은 거예요. 현규 만나 보니까 현규도 싫은 거예요. 그러면 아씨 남자 싫어. 그거네 아니에요. 어? 뭐만 비슷한. 남자 싫어.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박근혜 대통령 이래가지고 이랬고 문재인들 에이씨 정치판 싫어. 나 젊은 애들이 약간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네, 네. 맞아요. 트렌드가 있다. 이게 살면서 경험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모든 걸 완벽한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내 성향에 맞춰서 내 개인적 기준에 뭐가 좋고 싫고의 기준을 뭐 안보든 경제든 뭐든 정해야 되는데 그게 없이 그냥 아까 말씀하신 딱 그대로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우리 클 때는 가족이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때 형제들이 많이 5, 6명 있었잖아요. 한 가족 대가족이 살았잖아요. 그러면 이 청청시야 이렇게 교육이 되는데 요즘은 핵가족 되다 보니까 혼자 생각하고 혼자 떨어져서 살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영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저 그 말씀 하고 나서 내가 딱 느낀 건데 좀 맞아 그게 되게 영향이 크다고 느끼는 게 제가 어디서 책에서 봤나 기사에서 봤나 한 아이를 키우는데 한 마을의 사람이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한 아이를 키우는데 부모만으로 절대 못하고 그러니까 이 사회성이나 그런 거를 아이의 제대로 된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한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필요한데 왜냐면 옛날에는 엄마 아빠가 나가서 집이 비면 옆집에 가 있고 아니면 뭐 저 집에 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뭐 해가면서 컸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게 아예 안 되는 시대니까 학교에서 배우고 집에서는 부모랑 얘기 잘 안 하고 그럼 친구들이랑 있고 그 다음에 인터넷 그런 걸로만 배우고 그리고 교육은 옛날에 비해서 지금까지 나가면서 우리나라는 주입식 교육에서 솔직히 크게 진일보하지 못했거든요. 그냥 똑같이 그러니까 버전만 다른 주입식 교육인데 주입식 교육만 하다 보니까 그 습성이 그대로 인터넷에 적응이 되니까 지금 나타나는 폐해점이 언론 독재가 돼버리니까 그게 다 맞다고 지금 스스로 자정하는 그러니까 모두가 예스할 때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잘 없어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왜 내가 그래야 되지? 약간 좀 독특한 케이스고 제 줏대가 확실한 케이스고 아마 진대면님도 얘기 제 옛날 많이 해보고 아까 어렸을 때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스타일인 것 같은데 우리 당에 자기 줏대 확실하잖아요. 자수성가 다 해가지고 자기가 돈 벌고 자기가 다 커왔기 때문에 자기가 알잖아요. 그걸. 이 나쁜 거다 좋은 거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요즘 아이들은 그 판단 없이 이렇게 휩쓸린다면 트렌드에 맞아요. 휩쓸리거든요. 자 그러면은 다음에는 우리 대변인하고 그 우리 최고위원은 이번 6.13 지방선거 때 한번 정치 경험을 한번 해봤기 때문에 한국 정치 현실과 미래의 우리 정치 방향이 어떻게 될지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한번 해봤기 때문에 네. 또 내년 3월쯤 되면은 또 정계 개편이 있다 하는데 안 해본 사람하고 틀리겠죠. 한번 정치판에 한번 선거를 한번 치러봤기 때문에 한국 정치의 현실과 방안 너무 거창합니까? 그 판이 읽히면 떠나야 될 때 아닙니까? 아직까지 이제 발을 들여가지고 정치의 맞아. 정자도 모르는데 아직 그런 판을 읽거나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요? 알 한번 수가 없고. 해보니까 어떠세요? 안 해본 사람은 뭐 할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내가 당선이 돼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선거를 치르지 않았어서 왜냐면 이건 우리 당을 위해서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야. 그리고 어차피 떨어질 거 알지만 대통령님이 잘못된 거는 누군가를 말을 해야 돼.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할 수가 없어. 어른들이 나한테 기대를 거니까 그래도 도망은 치고 싶지 않아. 내가 나서서 하고 싶진 않지만 그런 생각이 있었지만 만약에 진짜 나서서 하는 사람들을 저는 어떤 의미에서 진짜 대단하다고 느낀 게 이걸 어떻게 자기 욕심으로 이 힘든 걸 하지? 저는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아니 어떻게 무슨 정치욕과 무슨 그 다 버텨내 가면서 하지? 약간 그런 생각 좀 많이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유력 정당이 아니었고 당시에는 뭐 그냥 물론 뭐 거대 정당에 만약에 줄 서서 들어가면 뭐 그런 뭐 탄탄대로가 만약에 있다 손 치면 그런 사람들의 그런 게 조금 그럴까 싶기도 하지만 그걸 떠나서 그냥 그걸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준비하는 과정 그거를 해나가는 마음가짐 저는 되게 그렇게 힘든 것 같아요. 생각했거든요. 우리가 기성 정당도 아니고 민초들이 만든 정당이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아직까지 전 국민 대상으로 태반이 모르지 않습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 정치 현실이 그대로 반영된 거고 아까 세력이 없어서 안 찍어졌다. 끄떡끄떡 하는데 나중에 찍을 때 되면은 다른 당이 찍거든요. 그게 한국 현실이거든요. 한국 정치 현실인데 그대로 주저앉을 것이냐 앞으로 이대로 그 사람은 이제 현장에 이렇게 유권자를 만나보면은 뭔가 바뀌는 그런 경향은 없었던가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기성 사람들이 알고 있을 거면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이 정치인들이 전부 당선되면은 딴짓거리 하고 나중에 또 선거치를 또 오면 또 와서 인사하고 또 이래 하는데 그거를 몰라가지고 그분들이 저희 말고 자유한국당을 찍는 건 아니겠죠. 물론 그분들 다 아시겠죠. 그분들도 그러는 본인이 싫을 수도 있어요. 근데 참 그래 정치 이게 혁명을 해야 되는데 예. 우리가 태극기 든 이것도 우리가 세계 역사상에 없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당을 이제 창당해가지고 1년도 안 돼가지고 이렇게 선거를 치르고 근데 그러면서 많은 국민들이 탄핵에 대한 진실을 알아가니까 우리를 알아줄 것이다. 우리를 찍어줄 것이다. 그거는 솔직히 과욕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첫 술에 배부를 수가 없듯이 그 첫 발을 내딛었기 때문에 이 단계를 넘어서야 우리가 그 다음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이 있는 것이고 그래야 발전 있고 커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런 거에 자존심 상해하거나 우리 당이 맞아. 이것밖에 안 돼라고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맞아. 우리는 그렇게 첫 발을 내딛었기 때문에 그 다음 두 번째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전국에 그때 나왔던 후보자들 모두가 굉장히 고생하셨다는 거는 뭐 우리 해봤으니까 다 알잖아요. 다 좋은 경험으로 삼고 또 다음에 또 누가 어떤 후보가 출마하든지 간에 그 다음 선거는 첫 선거랑 다를 것이다. 그것만은 확실합니다. 제가 판은 못 읽어도 더 나은 결과를 얻을 것이다. 대한민국당이. 예. 그 생각은 있었어요. 선거를 나가면서 느낀 생각은 딱 그거 있었어요. 다음 내가 또 나가게 될 진짜 그때는 지금도 그런 생각 좀 있지만 선거를 다시 나가고 싶은 생각 잘 없긴 한데도 이런 생각 확실히 있었어요. 내가 잘해서 그리고 사람들한테 인정을 그래도 표를 못 받더라도 인정을 받으면 다음번에 이 지역에서 나오는 사람은 그래도 지금 나보다는 나을 것이다. 더 나은 환경에서 할 것이고 더 나은 표수를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은 좀 있었어요. 맞아, 진짜 그건 있었어요. 근데 뭐 우리 당이건 다른 당이건 일단은 뭐 창당한 지 단시간 만에 선거를 치른다는 것 자체가 힘들고요. 맞아. 근데 뭐 지금 선거가 안 될 거니까 하고 후보를 아무도 안 내는 그런 당보다는 우리가 굉장히 선거에 잘 임했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에 100명이나 후보를 내고 또 다들 끝까지 선전해서 완주하고 어떤 결과에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그분들 그대로 태극기 들고 나오고 있고 저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선거 후에 한 번씩 지방에 내려가면 어때요? 분위기 어때요? 알아봅니까? 네, 제가 시장도 한번 가보면 알잖아요. 한 번씩. 시장은 사실 딱히 갈 일이 잘 없고요. 왜냐면 요새 그 집에 갈 시간도 잘 네, 없어요. 월수 우리 토 한채군- 이제 올라오고 하다 한채군이. 보니까 월수 올라오지. 네. 월수 토를 토, 올라오잖아요. 월수 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원래 그런다더라고. 네. 시장을 가야 된다대. 인사하러 가야 된다대. 예, 막 꾸준히 그렇다고 관리하는 사람들. 예, 뭐 그렇다고 하는데 아직 그래 보진 않았고요. 어찌됐건 일단은 뭐
그런 건 있었어요. 제가 이제 뭘 잠깐 이제 종래 슈퍼나 이런 쪽에 네. 뭘 좀 사러 들어가는데 저를 알아보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어. 막 됐어야 되는데 뭐 하시는 것도 있었고 지금까지 그래도 한 30명 이상은 저를 알아봐 주신 것 같아요. 30명 이상은 제가 잘 없었는데도. 그리고 요새는 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이제 뭐 집안 형편 때문에 들어가서 사는데 그 나온 지역구가 바로 옆이거든요. 그래서 그쪽 잘 안 지나다니는데도 한 번씩 지나가게 되면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대변인 저야 뭐 비례대표 후보니까요. 그래도 예, 지금 제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많이 인식이 되고 많이 얼굴이 알려졌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매출이 줄었나 봐요. 그래서 줄었나 봐. 아니고요. 저는 뭐 대기 들면서는 가게에도 솔직히 얼굴도 잘 못 뵙친 무능한 사장이고요. 이름만 살리는 거창했지. 뭐 지금 현재는 제 밥벌이를 제대로 하고 있다고 말을 할 수도 없을 정도라서요. 지금 창원에서 무슨 장사를 합니까? 그냥 밥집 하고 있어요. 밥집? 음식점. 음식점? 그 누가 관리합니까? 지금 관리 아버지가 해주시죠. 예. 믿고 맡길 사람이 없는데 뭐 아버지가 기꺼이 해주시겠다 하니까. 요즘 뭐 최저임금 아. 인상돼가지고 어려운 상황 없습니까? 아유, 안 그래도 참 여기 유튜브 보시는 우리 또 동지분들 중에 자영업자분들도 되게 많으실 텐데요. 이번 크리스마스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얼굴을 잘 안 비치는 무능하고 나쁜 사장이라도 24, 25일은 제가 가서 일을 했습니다. 알바가 또 못 나온다고 해가지고. 근데 제가 저도 그 왜 알바 안 장사를 나요? 놀아야 되나? 쟤들은 지네 맘이죠. 뭐 알바님들 상전이나 상전. 아니 상전이라고? 저는 참 이 말씀을 한번 해드리고 싶었어요. 갑은 갑이라서 갑질을 해요? 우리 직업 뭔데 을질하냐고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가게를 하다 보면 알바님이라고 그래요. 알바님. 받들어 모셔야 돼요. 왜? 안 나오면 사장 손해예요. 하루 빠지면. 내가 고생하니까. 근데 잘 못 잘라요. 그 사업을 하다 보니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지금 지금 경쟁률 봤을 때. 현재는 이 잘못 가고 있는 최저임금이죠. 예. 일을 잘하고 능력 있는 사람한테는 물론 그에 상응한 대가를 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무능하고 게으르고 일을 못하는 사람한테는 또 그에 맞는 월급을 줘야 되는 게 맞고요. 그렇게 해서 상호 경쟁을 해야 좋은 인재가 나타나고 그리고 생산성도 높아지는 게 당연하겠죠. 그게 아직 자본론에 넣으면 시장 경제 정책이 나오는 딱 그 말이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런 게 전혀 상관이 없고 그냥 60분 일하면 그러니까 10분 쉬고 50분 일하면 50분 일하면 너 그 돈 받는 거야. 내가 만약에 뭐 집에서 똑같은 상품을 10개를 만들든 100개를 만들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대기업에서 그런 소리지만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제가 알바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만약에 야 최저시급이 8,350원 올라서 너 기분 좋냐? 내가 너 충분히 9,000원 줄 수 있어 일 잘하면. 근데 너 9,000원 못 받는 이유가 문재인이 8,350원만 주면 된다고 했기 때문에 못 받는 거라는 생각은 거꾸로 안 해봤어? 이렇게 물었던 적이 있어요. 이렇게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서 임금이 또 그 자기 능력에 맞게 임금이 결정돼야 되는데 최저시급을 정함으로써 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인정 못 받는 것일 수도 있다.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런 생각은 못 해봤대요. 대변인은 20대 그 사업을 하면서 장사를 하면서 그렇게 커왔죠. 그렇죠. 내가 일을 하는 만큼 열심히 해야 내가 시급이 오르고 내가 또 장기 근무를 해야 또 월급이 오르고 그 과정을 다 겪었죠. 내가 가게 가가지고 알바 안 하고 시간만 때우고 우리 뺑뺑 놀다가 돈을 받아가면 그때 당시 그 시절만 해도 양심이 허락지 않던 시절이었어요. 네. 아니 똑순이 그런 마음가짐이 있었고 저도 부잣집 맏며느리 갑니다. 예. 그럴 수 있었는데 아니 진짜 또 지금처럼 왜 시집을 안 가요?
예? 왜 시집 아니 안 저는 가요? 진짜 또 진짜 뭐 벌어 먹고 살아야 돼가지고요. 예. 그리고 또 그렇게 장녀고 아니 중간에 가정을 물론 또 살기- 연애를 하면서 네. 경험이 없다고는 말을 못 하겠죠. 또 한번 뭐 생각을 해본다거나 그런 사람이 있었지만 또 막상 그렇게까지 연이 이어지지는 않더라고요. 예. 우리 한글님 최고는 아직 뭐 20대니까 예. 생각은 안 하고 있겠죠. 결혼이요? 예. 아 저는 예상대로 빨리 갈 수도 있어요. 저는 그래요? 저는 원래 되게 고리타분한 사람이라 가지고 아니 저는 연애 이꼬르 장난 결혼 아닙니까 장난? 네 장난 맞습니다. 저는 아버지 어머니 들어도 이것도 연애 이꼴 결혼이지래요. 저는 원래 제 주위가 고등학교 때도 연애를 못하고 뭐 그랬던 게 연애하면 그 사람이랑 결혼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해야 되는 강박관념이라 내가 하고 싶다. 그러니까 연애하면 무조건 결혼해. 나는 연애하는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다. 근데 그게 첫사랑도 어긋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여자 별로 안 만나려다가 지금 만나는 여자친구랑 지금 3년 넘게 지금 만나요? 네 3년 넘게 있어요? 만나고 있습니다. 태극기 들고 나와요. 아니 그 3교대 그 근무를 하느라고 그 간호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막 밤낮이 맨날 바뀌고 막 그러다 보니까 간호사? 집회가 잘 안 오게 되더라고요. 네. 어디 부산? 예, 부산. 그래서 우리 대위님 없어요? 네 없어요? 없어요. 누가 지금 생각해보면 누가 이런 여자 좋다고 하겠어요. 아니 부모님들이 좋아하잖아 어르신들이 딱 똑소리 나니까. 아이 저같이 어깨에 짐이 많은 사람은 또 별로 안 좋아해요. 제일 좋아할 것 같은데. 근데 저 아까 전에 얘기하면서 되게 느꼈던 게 사실 제가 알바를 되게 오래 했었거든요. 알바를 패밀리 레스토랑 선도업계 뭐 이름 매겨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쪽에서 제가 3년을 넘게 일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거 되게 많이 느껴요. 제가 알바 애들 빵꾸 난 거 제가 쉬는 날인데 막 메꾸러 가고 저는 그걸 많이 그러니까 제가 진짜 일 많이 할 때는 그러니까 최저시급 제가 군대 가기 전에 4,950원을 받았거든요. 지금 시급에 비하면 반토막 수준이란 말이에요. 4,950만 원으로 제가 100만 원을 넘겨본 사람이에요. 와. 120만 원인가? 제가 받았던 사람이에요. 거의 풀로 했네요 풀로. 예, 근데 제가 군대 갔다 와가지고 시급이 한 7천 원 가까이 그때 됐었는데 6천 몇백 원이었는데 그 시급으로 원래 그때는 한 일주일에 한 7일, 6일 이렇게 일하면서 해가지고 120 겨우 땡겼는데 군대 갔다 와가지고 6천 몇 300원인가 400원 받으면서 일주일에 한 4번 풀도 아니고 그냥 한 2시간 정도 조금 쉬면서 이렇게 일을 해도 그것보다 많이 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책임감 그런 것도 느끼고 진짜 진짜 그게 이게 확실하게 단언을 할 수 있는 게 일 잘하는 알바와 갓 시작한 알바의 이 역량 차이는 이 갓 시작한 애들이 10명 데리고 와도 진짜 프로 한 명 못 이겨. 진짜 못 이깁니다. 내가 이제 장기 근무를 하면은 이제 매달씩 올려주잖아요.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매년 국가가 알아서 올려주니까. 그렇네. 그렇잖아요. 얘는 내가 그렇게 설명하면 애가 조금 최저임금이 왜 잘못됐는지를 조금 더 한다니까요. 그러면은 야 네가 지금 몇 달 이렇게 일했으니까 이렇게 올라가지고 네가 지금 얼마를 받아야 되잖아. 근데 너 이래서 이런 거야. 자 다음은요. 우리 진수님 대변인하고 우리 이제 한글님 최고님 우리 집회를 행진하다 보면 탑차 위에 올라 있죠. 지금 칼바람이 탁 부는데 그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하면은 여름에는 덥죠. 비가 오면은 비바람 치죠. 응? 그 더위를 맞고 또 뭐 찬바람 맞아가면서 그 보람도 있을 거고 또 뭐 참 이 어려움도 있을 건데 뭐 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뭐 대표님도 올라가 있던데 보니까 우리는 밑에서 있잖아요. 밑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 동지들하고 같이 가면은 춥긴 추워요. 근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더 춥다고. 근데 이거는 뭐 제가 얘기를 진순정 대변인 앞에서 할 수 있는 그 짬이 안 되는 게 저는 진짜 이제 그 1년이 넘으셨거든요. 사회를 보신 지가. 이제 다음 주면 1년 넘는 거잖아요. 1년이 넘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하면 경험도 많이 딸리고 근데 중요한 거는 진짜 손발이 잘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진 대변인이 예전에 사회 할 때 약간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아니 그 원래 예전에도 그 하셨던 연습하셨던 게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본인이 워낙 그 모든 그 상황에 대해서 아, 스타일이 경험이 있으니까 바뀌었는데 예, 예, 뭐 스타일이 말이야? 이제 같이 네. 맞추는 사회자의 스타일이 바뀌었는데 그 전에 워낙 많은 경험을 해놓으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스타일이 예전과 달라도 알아서 잘 그러니까 유도리 있게 잘 아까도 받아주시더라고요. 이야기했듯이 우리 진수님 대변인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책임감 때문에 많은 경험을 많이 해봤잖아. 임기응변이 억수로 빠른 것 같아. 임기응변 진짜 빨라. 임기응변이 그때 처리하는 그렇게 똑순이 기질이 있다니까요. 맞아요. 그 올라가서도 쫙 보고 그 우리 대표님 옆에 있으면서 다 막는다니까요. 욕은 욕대로 하고 또 그거는 그거대로 하고 짱짱이 들린다고요. 쫙 들린다고 목소리가. 어른도 있을 거고 네. 보람도 있을 거고 네.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아까 한근영 최고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하다 보니까 무대에 오른 지가 이제 1년이에요. 참 1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네요. 그 사이에 참 매주 어떻게 보면 매주 똑같은 일이 있었고 어떻게 보면 매주가 또 스펙타클했고 뭐 그랬어요. 기억에 남는 일을 물어보자면은 제가 이제 한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때는 그냥 여유가 없잖아요. 무대 오르면 항상 긴장이고 그렇죠. 지금 물론 지금도 긴장을 하고는 있지만 그때는 정말 얼음이었어요. 그리고 함께하는 파트너도 조시철 교육연수 원장님이고 제가 또 막 이렇게 쉽게 호흡을 맞출 수 있는 또 그런 분도 아니었고 혼자서 이렇게 얼음이 돼가지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 때마침 우리가 항상 그 김정은 화형식을 할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럴 때 저는 뭐 어리둥절해가지고 뒤에서 눈치만 보고 막 이럴 때인데 차 위에서 갑작스럽게 이제 화형식을 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대표님하고 저랑 둘밖에 없었는데 경찰들이 차 위로 다 올라오는 거예요. 차를 타고 그걸 이제 뺏으려고 화형 못하게 뺏으려고 막 옆에서 막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 차 위에 누가 있어요. 그 저는 이제 무조건 이걸 막아야 된다 생각이 막 경찰을 밀치고 막 이랬는데 태어나서 경찰이랑 처음 그렇게 해봤거든요. 감히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내가 이렇게 치게 될 줄은 몰랐단 말이죠, 제가. 그래서 참 장사도 잘하고 경험도 많으니까 대표님 뭐 하려고 나는 이렇게 보일 때는 소심한 이제 또 만족감을 또 가지고 내려가 이제 경찰서 내려오고 나서 나름 또 속에서 뭐가 또 끓어오르는 거예요. 너 폭력 경찰 규탄한다 이러면서. 그렇죠. 그때는 뭣도 모르고 좀 그랬네요. 그때가 제일 기억이 남아요. 김정은 화장실 할 때 얼마나 또 걔들이 그래 됐습니까? 우리 진수님 대변인 살이 쪘습니까? 빠졌습니까?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세요. 보시는 분들 다 잘 아실 텐데. 아니 체질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보니까 하는 거 대중 제가 휘어잡는 거 40평생 이걸 모르고 살았네요. 이 일이 딱 제 적성이라는 거 모르고 살았네요. 맞아. 참. 그런데 대표님 어때요? 그 위에서 이렇게 추위를 못 느낍니까? 옆에서 대표님 있잖아요. 비 올 때도 맞고 예. 옷통 다 벗고 그냥 다 하는데 그 옆에서 보면 어때요? 최근에 그러니까 다시 따뜻해졌다가 이제 오늘부터 다시 추워졌는데 그 전에 이제 따뜻해지면 다시 엄청 추웠던 때가 있거든요. 갑자기 추웠던 때가. 맞아요. 그때 대표님이 또 이제 이렇게 외투나 이런 걸 준비를 참 안 해오셨을 때 갑자기 추워지셔가지고 올라가셔서 되게 이제 대표님 정장이 되게 혹겹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추워하시는데 그러니까 막 이렇게 옷을 그러니까 운전하시는 분들 거 빌려가지고 갖다 드리니까 우리 동지님도 추우신데 어떻게 내가 이걸 입냐고 그래가지고 안 하고 이렇게 딱 하시는데 약간 그러니까 멀리서는 안 보일지 모르는데 뒤에서 미세하게 추우셔가지고 약간 이렇게 떠시면서도 하시는 게 똑같이 춥고 똑같이 덥고 똑같이 힘들죠. 사람이에요. 힘드시겠죠. 근데 그 사명감과 그거는 우리가 아마 헤아릴 수 없는 수준일 거예요. 상상을 초월했겠죠. 그럴 거고 제가 대표님 참 보면서 제가 대표님한테 한번 이런 질문을 한 적 있어요. 어쩌다 보니까 이제 대표님이랑 이제 술도 마실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대표님께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많이 주어지다 보니까 한 번은 제가 뭘 질문 잘 안 하다가 대표님 저는 저 쓰레기 같은 자한당에서 대표님 같은 사람이 나왔다는 게 전 이해가 안 갑니다. 저 평생 줄만 서가지고 정치인하고 저 군림하는 저런 놈들 사이에서 어떻게 대표님 같은 이런 사람이 나는지 저 이해가 안 갑니다. 막 본인 살아온 이력을 이렇게 쫙 얘기를 해주시는데 일세기 투쟁이셨어요. 보니까 그 첫 그 친박연대 하고 나서 이제 그 한나라당과 이제 합쳐지는 그 과정에서 그 친이계 그 서슬퍼런 사람들이 당을 장악하고 있을 때 엄청나게 견제랑 막 그런 거를 되게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런 걸 다 이겨내시고 투쟁하고 그러면서도 박근혜 대통령님 박근혜 대통령님 지킵니다. 뭐 친이 서슬퍼럴 때 누구도 그냥 박근혜 대통령 얘기 잘 안 하는데 초선 의원이 막 하시고 막 그런 거 들으면서 일일이 다 지금 우리 인터뷰니까 이게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아마 대표님이 언젠가는 이 시국이 다 지나고 나서 지금은 본인 얘기를 하실 수 없을 때지만 나중에 이제 이 시국이 다 지나고 대한민국으로 정상화되거나 하여튼 막 본인이 정계 은퇴를 하시거나 이제 모든 업무를 다 끝내놓으시고 나서 하셨을 때 푸실 썰 이런 일화들이 많으실 겁니다. 근데 제가 들었을 때는 지금까지 들은 걸로는 이래서 이분이 이렇구나 라는 그분이 살아온 이력이 지금의 그분을 만들었다. 그런 의미에서 참 대표님을 처음 만났다는 거는 저는 천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참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청와대에서 마지막 인터뷰한 말이 생각납니다. 저는 국가 정체성과 재정과 미래에 대한 준비만 해왔다. 그렇게 하셨는데 아마 이 말씀에 공감하죠. 예.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이 그 박근혜 대통령 그 뜻을 이어받기 위해서 국가 정체성, 그다음에 재정,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 깊이 통찰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 시민들 같이 우리 국민들 같이 그 어려운 결심을 해서 새누리당에서 이쪽으로 나와서 우리 시민들 같이 행동하는 부분 그에 아마 공감했으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대한애국당의 젊은 청년들이 기성세대 간에 상생 방안이 있다면 무슨 방안이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상생 방안. 그 세대 간에 좀 그런 게 있죠. 갭이 있죠. 세대 간에 갭이 있는데 저는 이게 완벽한 상생이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불가능하다고까지도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만 계속해서 그러한 노력을 놓았을 때 지금 자한당 같은 결과물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자한당을 정말 싫어하는 이유가 젊은 세대에서 그러니까 안 나온다고 젊은 세대를 아예 놔버린 결과물이 지금 젊은 세대가 아예 좌파 쪽으로 완전 좌편향된 이 결과를 나왔거든요. 자기들 표받치는 어른이다, 자기들 표받치는 기성세대다 해서 어른 쪽에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아예 놀랐는데 우리 당은 앞으로 나아가면서 뭐 제가 계속 일선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일선에 안 있더라도 우리 당의 이념이나 이런 방향이 젊은이들과 다음 세대가 나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을 좀 더 좋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이념인 토대가 있으니까 강경도 있고 하니까 저는 그거는 시작이 발이다라고 해서 뭐 바뀌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러한 노력을 계속 해줬으면 좋겠고 얘기를 하자면 이번 우리의 싸움에서 많이 결판이 날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이긴다는 거는 우리가 이기고 박근혜 대통령이 석방이 된다는 거는 주사파의 실체가 낱낱이 까발려지는 그 우리나라가 이렇게 적화될 뻔한 상황이 낱낱이 만천하에 대국민적으로 알려지는 이런 게 되는 지금 젊은 애들 특히 40대 미만 40대 이하로는 뭐 주사파에 대한 그런 위기감 진짜 없을걸요. 주사파의 뜻을 모르는 사람도 굉장히 술 많아요. 먹는 파인 줄 아는 애들 되게 많아요. 예. 술주자. 예. 술주 네, 내가 술 먹고 모르는 주사 사람이 굉장히 부린다고 많아요. 주사 부리는 파. 예. 주사파. 그렇게 하는 애들 많고요. 그래서 그거를 뭐 어떻게 세대 그거를 하느냐 가장 핵심은 이 반공에 대한 전체적인
그 이념의 공유화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 세대 아우르는 그 이념 공유화는 이번 우리 싸움으로 결정된다. 그래서 이 우리 싸움이 박근혜 대통령님 한 명을 구하는 게 아니고 지금의 대한민국을 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 세대의 대한민국까지 구하는 저는 크게 의미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더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네요. 그렇죠. 저도 그 항상 우리가 뭐 이렇게 대통령제 하에서 3년 차가 되면은 네임덱이 온답니다. 네임덱이 벌써 왔죠. 지금 레드 크로스가 돼 있죠. 부정 평가가 올라가고 긍정이 내려가잖아요. 이 크로스 그 지지율이 왔거든요. 그리고 내년 넘어가면은 2019년 넘어가면은 거기 3월달이에요. 3월달이 아예 이제 통제 불령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정계 개편을 한다고 그러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 청년 세대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대로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조직을 강화해가지고 장기전으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은 우리가 리더를 지금 청년 세대들이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당에서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포부가 있습니까? 당에 건의할 사항이다 이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아우를 수 있는 그냥 전체적인 봤을 때 우리 세대가 어떻게 가야 된다는 그런 강점이라든지 약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약점도 있고 강점도 있는 반면에 예. 우리가 앞으로 젊은 세대들이 어떻게 가야 된다. 이 정치권이 썩어가지고 한마디로 정치인들 보면요. 여의도 보면 정치인 하는 사람은 전부 다 잡놈이에요. 잡놈이 정치인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젊은 청년 세대들이 이 잡놈 속에 들어가가지고 생활해야 되는데 그 갭을 어떻게 메꾸느냐. 이미지를. 우리 정치하려면 그렇잖아요. 젊은 청년들이 정치한다면 뭐라 합니까? 이준석이가 처음에 정치한다고 오니까 새파란 젊은 사람이 뭐라 했습니까? 보니까 줄 서가지고 뭐 하려고 한다. 그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 기성세대인들이 그렇게 봐요. 낮춰본다고요. 낮춰보면서 또 뭐라 합니까? 또 뭐 해보려고 한다고. 뭐 해본다고 이런다고. 그걸 그러니까 갭을 넘겨야 되거든. 넘어가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뭐 줄 선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줄 선다 줄 선다 하는데 그러죠. 근데 우리 대한민국당은 다른 당하고 틀리거든요. 스스로 우리가 줄 설 데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청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앞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데 어차피 이끌어 가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죠. 처음 뭐 짧게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대한애국당 우리 당을 보자면은 젊은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그게 다른 당에 비해서 이렇게 뭐 비율로 보면은 다른 당에서 청년이 차지하는 비율을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다른 당이랑 또 비교해서 또 다른 차별성은 다른 사람들이 다른 당에 있는 젊은 당원들이 정치의 꿈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또 잘 나가는 당에 붙어서 뭐 그렇게 해보려는 게 있다면은 대한애국당에 자발적으로 가입한 청년 당원들은 진짜 순수하고 하나의 열정을 가지고 왔다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 이거 기울어져 가는 대한민국의 상황,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 그리고 문재인 좌파 독재의 실정, 이 큰 세 가지를 가지고 대한애국당에 직접 입당한 그런 열정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은 뭐 이제 창당한 지 1년 조금 지나가지고 아직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충분히 잡음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 잡음이 만약에 뭐 2년 뒤, 3년 뒤, 10년 뒤까지 그렇게 뭐 낙담하지 마시고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 어르신분들이 조금 더 너그럽고 여유 있는 마음으로 우리가 커가는 모습을 바라봐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 안에서 네가 잘했네, 아니야 네가 잘했네 이렇게 편가르기, 그거는 누구 편을 정말 들어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가만히 지켜봐 주시고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는 게 가장 도와주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커가는 거겠죠. 우리는 정치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젊은 청년들이. 어르신들의 기대는 크고 정치에 대해서는 몰라. 하고자 하는 열정은 넘치지만 뭘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저희가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표본이 되어가지고 리드를 또 해 나가야 또 그 이후에 수많은 또 청년 당원들이 들어올 것이고 하니까 조금만 더 믿고 좀 응원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고인. 대한애국당이 커야 대통령님을 구합니다. 권을 본인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뒤에서라도 진두지휘해서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고 북진자유통일 이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애국당이 좀 더 많은 의석, 좀 더 많은 역량을 가지고 있다면 대통령님이 활동하시기 더 편하지 않을까. 뭐 좀 그런 생각도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청년들을 좀 어른들이 조종하거나 이용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조금 좀 인생의 지혜를 준다? 가르치는 것과 지혜는 다르거든요. 가르치는 거는 그냥 막 주입 때려 박는 거고, 지혜를 준다라는 느낌은 스스로 좀 넘어지는 것도 일어서는 법도 스스로 알게끔 좀 지켜봐주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인내와 그 많은 과정이 뒤따른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청년 당원들도 지금까지 날아왔으면 많은 마음의 각오와 다짐과 그런 걸 많이 새겼을 겁니다. 뭐 저도 그러니까 항상 그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그래도 제가 대한애국당의 청년의 그래도 좋든 싫든 메인을 담당하고 있는데 제 이미지, 제가 잘못해서 그 우리 당의 모든 청년들의 이미지를 좀 나쁘게 하지 말자라는 부담감이 좀 항상 있어요. 저도 나름 잘하려고 최선을 다해 볼 테니까 우리 청년들도 힘내서 다 같이 하고 좀 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이렇게 미래의 세대를 이끌어갈 우리 지금 대한애국당의 최고위원과 그리고 우리 진순정 대변인 너무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불러주시니까 이렇게 연말에 인사도 드리고 하죠. 아마 참 얼굴도 잘생겼고 장사도 수완이 있어가지고 잘 이끌어 오셨는데, 또 우리 기성 어르신들은 젊은 세대로 보면은 손자 손녀가 그리 이뻐 보여요. 또 마찬가지로 어르신들이 보는 젊은 세대들이 이제 맡겨놓고 가도 편안히 잠잘 수 있는 그 정도로 열심히 뛰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맞습니다.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금 아직까지 옥중에 계신데 그분은 꼭 계실 때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국가의 정체성 그리고 앞날 미래에 대한 준비를 끝까지 해왔던 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돼가지고 있는 처에 우리 민초들이 만든 대한애국당, 그리고 그 앞에는 우리 한관영 최고위원과 진승 대변인이 열심히 뛰어주니까 이 정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개미방송이 이렇게 또 어렵게 모셔가지고 왔는데 귀중한 말씀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매번 애써주셔서 두 분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감사합니다. 받으세요. 네.